동해안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53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난 데다 짙은 연기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의 방향도 시시각각 바뀌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시작한 산불이 동해 도심까지 번지면서 주택가와 관광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릉 옥계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는 구속됐습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도 추진됩니다. 이로써 각종 피해 시설의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본투표에서는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오늘 발표합니다. 휴일인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오면서 나흘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임시 휴전을 약속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도 임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저녁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는 산림이 탄 걸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불이 번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고 해가 뜨는 대로 헬기가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 경북 울진 산불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산림청이 제공한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근처 모습입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선명한 불길이 능선에 따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밤에는 헬기가 뜰 수 없어서 진화대원이 한 사람씩 물을 뿌리며 불길 확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화마의 위력은 훈련받은 진화대원도 주춤하게 할 정도로 거셌는데요. 산림당국은 지난밤 금강송 군락지 앞에 방어선을 치고 수령이 200년 넘는 노송 8마구루를 필사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불길이 남하하면서 울진 불영사에 있던 문화재도 경주로 급히 이송됐었는데요. 한때 산불이 군락지 500m 앞까지 다가왔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더 이상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화율은 40%에 그치고 불길 길이도 60km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해가 뜨는 대로 울진 지역에 헬기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 지역의 산불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릉 지역엔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19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민가 주변엔 소방 인력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강릉 일대 불길은 상당 부분 잡혀가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산림당국은 해가 뜨기 전 주부를 진화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삭감면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도 산세가 험하고 다른 대형 산불로 헬기를 투입할 여력이 없어 진화 작업은 나흘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추산한 산불 피해 면적은 15,400여 헥타르입니다. 여의도의 53배, 서울 면적의 4분의 1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겁니다. 전국에서 주민 7,300여 명이 대피했고 시설 463곳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은 해가 뜨는 대로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막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은 구속됐습니다. 3년 만에 또 반복된 산불 악몽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강릉 옥계면 주민들은 이번 산불이 방화로 시작됐다는 소식에 더욱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화마가 핥힌 자리에 새까만 건물 잔해가 쌓였습니다. 군데군데 남아있는 삶의 흔적이
이곳이 원래 집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근 주민들은 겨우 몸만 건져 주변 경로당으로 피했습니다. 확 뛰어서 와가지고 할머니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워가지고 모시고 나왔지. 내가 보물이 시집 와서요. 조금 살았는데 내가 이 집이 다 탄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3년 전인 2019년 4월에도 고향이 불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당시 1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이재민 62가구 125명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옥계면에서만 이런 대형 산불이 4번이나 났습니다. 주민들은 이골이 날 정도인데 이번엔 방화 때문이라니 전보다 더 힘이 빠집니다. 우리 옥계면뿐만 아니고 저 다른 시도 얼마나 피해가 많나. 그러니까 더 속상하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느냐고. 경찰은 방화범인 60대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토치로 자신의 집 등 3곳에 불을 붙인 피의자는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어 1,8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또 피의자의 80대 어머니가 대피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영상에는 연기가 난 지 5분도 안 돼서 불길이 산을 뒤덮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마을 야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분 정도 뒤 도로 바로 옆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이더니 이내 희뿌연 연기를 뿜어내며 산으로 번집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치솟으면서 불과 5분 만에 온 산을 무서운 기세로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건너편에서 현장을 지켜보며 119에 신고하고 소방 차량이 도착하길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불이 갑작스레 너무 번지기 때문에 집사람이 뭐 전화를 해가 헬기를 불러달라고 뭐 헬기 오라고 막 독촉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이 난 지 20분 만인 11시 35분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이 영상은 최초 목격자인 윤 씨의 시설물에 설치된 CCTV에 찍힌 겁니다. 산림당국은 이 영상을 확보해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불이 나기 전 10분 사이 왕복 2차선 도로에 차량 4대가 지나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발화 원인을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 당국은 도로변에는 통신선만 있을 뿐 전기선은 없어 지나는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실화적인 요인 그리고 어떤 방화적인 요인들을 좀 정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당국은 화재가 마무리되면 경찰과 소방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피해가 극심한 울진과 삼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울진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대피소부터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이게 몸만 놓으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 식구들은요? 식구는 혼자 살아요.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악몽 같은 현실에 부닥친 이재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진군에만 맡기지 않고 또 경상북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또 직접 나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복구되게끔.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삼척 LNG 생산 기지도 찾아 화재 방호 태세를 점검하고 국가 주요 시설의 화재 피해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현장 방문을 마치고 복귀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울진과 삼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제가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로 복구비를 지원받고 전기와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릉과 동해 등 일부 지역도 피해 상황을 종합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강하게 불었던 바람은 거의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건조합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하다고요? 네, 날이 갈수록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전남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여기에 울진과 삼척에는 산불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단비 소식이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돼서야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강수량은 아직 예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은 절대 삼가고 논이나 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도 철저히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샘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일에는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사람이 전국에서 20만 4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에 비해 3만 1,901명 적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0만 4,155명으로 52%, 비수도권에서는 9만 6,250명이 감염돼 4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0만 8천여 명이 감염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배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새학기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18살 이하 소아와 청소년 확진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접종 계획도 이달 발표할 계획인데요. 시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18살 이하 확진자는 하루 평균 4만 8,900여 명씩 나와서 일주 전보다 34.7% 증가했습니다. 이 연령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은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유아는 자신의 증세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린이가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28곳을 지정했습니다. 병상 1,400여 개가 확보됐는데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로 이미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추가 병상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인력들도 계속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와서 또 격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울과 대구, 인천 등엔 이런 거점 전담병원이 아직 없어 위급 상황에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점 전담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주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만 5살에서 11살 사이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 계획도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어린이에게 접종이 적극 권고될 전망입니다. 다만 확진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 접종은 이르면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어린이 접종의 실질적 유행 억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장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최근에는 물가까지 오르면서 동네 마트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카드사들이 동네 마트에 카드 수수료까지 인상하자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박영하 씨는 매출표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1월 매출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3억 5천여만 원으로 2천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매출은 감소하는데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갈수록 지금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더 커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9개 신용카드사가 줄줄이 동네마트 카드 수수료율을 올린 겁니다. 지금 카드사에서 0.3%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그게 한 달에는 한 84만 원이고 연으로 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올해 안에 폐업할 어떤 그런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매출 30억 원이 안 되는 영세 가맹점들의 우대 수수료율을 내렸지만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들은 오히려 카드 수수료를 인상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마트협회 측은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깎아준 대신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올리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합니다. 일반 가맹점은 동네마트가 대부분이다 보니 카드사가 만만하게 보고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던 겁니다. 카드사가 대형마트나 대기업과는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정하는데요. 이에 반해 일반 가맹점은 협상력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득할 만한 인상 요인을 제시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근거를 제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트 업주들은 수수료 인상폭이 가장 큰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수수료율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의 90%가 영세 중소 가맹점이라 1.5%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 가맹점과는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 산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도 제도 개선 과정에 일반 가맹점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참여단체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허술한 관리로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방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본투표 때는 확진자 기표소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 투표자와 시간만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먹구구식 확진자 투표 관리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인력과 시설의 제약으로 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대선 당일에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임시기표소 실시는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고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부정의 소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는데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선관위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선관위 존재나 선거관리 능력 자체에 대해서 정말 부정하는 일이고 이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에요. 선거관리의 부실이 결국은 안전히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과가 늦은 건 물론 설명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선관위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곧 대책을 내놓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은 그러나 이번 3월 9일 선거에 대비해서는 이번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이 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일단 본투표 때는 확진자용 기표소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투표 시간만 다르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선관위는 긴급위원회를 연 뒤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선 후보들 유세 상황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부동층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민심을 돌리는 데 주력하면서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도봉부터 용산까지 저인망식으로 서울을 집중적으로 훑었습니다. 먼저 성남 부동산 민심부터 다독였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을 아프게 인정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 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이재명 실용 통합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실수요 주택은 투기용과 다른 필수제라며 세제와 금융, 거래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또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좋은 아파트를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청년 세대를 위한 우선 공급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인 경제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는 열등감에 휩싸인 얘기를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겠느냐며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권력을 줬더니 엉뚱한 데 정치 보복하는 쓰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역량을 다 모으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정치만 똑바로 하고 정치인 대통령만 똑바로 뽑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172석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혼연일체가 된 기민한 정부론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 경험과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수 야당 세력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청년 인구가 많은 신촌과 관악을 찾아 청년 민심에도 다가갔습니다. 일자리와 자산 형성 등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주말 내내 수도권을 훑었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주당에겐 약한 고리인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면서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유세 강행군으로 쉰 목소리로 연단에 오른 윤 후보는 수도권 표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 일부 문구를 인용하며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의도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찍는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열흘 전에 내놓은 정치개혁안과 정치교체에 대해서도 직격했습니다. 철진한 운동권 이념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며 스스로 정권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횡포하고 독재하고 날치기 통과에 상임위원장 독식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왜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교체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교체하는 것이 정치 교체 아닙니까?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한 윤 후보는 안보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 발사에 정부는 도발이라고 말 한 번 못하고 있다며 맹폭에 나선 겁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고양과 김포, 부천에 이어 서울 금천구까지 주말 내내 수도권 바닥 민심을 훑으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본투표에서 자신을 향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5년 동안 이어진 양당의 정치 독점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막판 양강 후보가 내세운 통합정부 구상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5년 동안 대한민국 상위 10%만 대표하는 양당이 정치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 최고의 불평등 국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거 때 정권 잡으려고 표가 부족하니까 큰 당이 작은 당들 무릎 꿇려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굴복시키는 거 이거 통합정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을 지켜주십시오. 90%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주장했다고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 음성 파일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인 조모 씨의 부탁으로 박 전 특검을 소개해줬다며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대화 파일에서 김 씨는 윤 후보가 박 전 특검과 통했고 그냥 봐줬다며 이후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부회장만 구속됐다고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김 씨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한 거짓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오데사 장악을 위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간 3차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계속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 병원에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Большая, я не знаю, что это, контузия, не понимаю. Все вот так потемнело, все размыто, пытаешься встать, не можешь. 마리우폴 일대가 임시 휴전에 들어가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무산되며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통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탈출을 막았다고 비난했고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포격으로 실패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인 오데사 장악을 위한 공격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Готуються бомбардувати Одесу. Одесу. Росіяни завжди приїжджали в Одесу. 러시아군이 흑해연안 유충지 헤르손과 아조프해의 핵심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이어 오데사까지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의 해상 교통 무역로는 사실상 모두 막히는 셈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3차 회담이 현지 시각 7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간에 3자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고 크렘린군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회담 장소를 체르노빌로 하자는 IAEA 측의 제안과 달리 회담을 온라인이나 제3국에서 하자고 역제안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원전들 안전을 위한 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중서부 비니차 공항이 초토화됐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러시아군의 로켓이 비니차의 민간 공항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로켓 공격으로 공항에 불이 났고 이를 진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시설을 정밀 타격 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6일 브리핑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무기로 우크라이나 내 방위산업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면서 이들 시설 직원들은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방위산업 종사자들에게 전투 지역에 보내질 수 있는 고장난 군수 장비에 대한 수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에 대한 공격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행장을 제공하는 국가는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미그-29 전투기 등을 넘기면 미국이 F-16 전투기를 폴란드에 제공해 폴란드의 군사력 공백을 채워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조종사 훈련 여건상 폴란드가 보유한 러시아산 미그기를 희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지 시각 6일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폐쇄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 등 서방에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의 하나인 무디스가 국제사회 초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사흘 사이 10개 단위나 강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로 4단계 하향했습니다. CA 등급은 투자 부적격 등급 중에서도 거의 최하 등급으로 무디스 평가 체계상 CA 등급 밑으로는 통상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C 등급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자협력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북핵 문제를 고려한 신중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아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들이 현지 시각 3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몇 달 안에 도쿄에서 만나 다시 회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결속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쿼드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인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쿼드는 물론 안보 동맹 오커스,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아이즈 등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연대 동참에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립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보여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쿼드에 가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른 뭔가 조치들을 취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꼭 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하며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다자협력체 참여를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중 대립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현 국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원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적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죠.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NSC 확대 회의에서 신냉전의 양상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증폭되고 있고 한국도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신냉전 기조와 미중 대립 구도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경제 안보 강화 차원에서 다자협력체 참여는 차기 정부의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53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난 데다 짙은 연기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의 방향도 시시각각 바뀌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본투표에서는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오늘 발표합니다. 휴일인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오면서 나흘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임시 휴전을 약속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바람 방향도 수시로 바뀌어 소방당국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활활 타오른 산불이 휩쓸고 가면서 15,000여 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3배로 축구장 2만여 개를 넣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워낙 지금 화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난 합천 고령 산불에 약 18배가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 모든 화선을 진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인 소방 인력과 장비에 군 병력까지 동원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베테랑 헬기 조종사들도 물을 뿌려야 할 정확한 포인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헬기를 분산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씻어준 송존탑 역시 헬기 진화 작업에 큰 걸림돌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바람도 문제입니다. 첫날 순간 초속 25m의 강한 남서풍을 타고 삼척까지 확산한 산불은 이튿날엔 남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 울진 방향으로 불길을 키웠습니다. 오전에 북서풍이 오후엔 북동풍으로 바뀌며 200년 넘는 노송 8만여 그루가 자라는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는 등 당국의 대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여전히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야속하게 비 소식마저 멀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압고울이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게 비가 온다면 12일 저녁서부터 13일 사이인데 이 이전까지는 계속 가뭄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이겨내며 산불을 꺼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경북 울진의 산불은 금강송 군락지와 국보급 문화재가 많은 불영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인근에 방어선을 구축했고 불영사의 문화재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경북 울진군 덕굴입니다. 산책로 인근 화장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는 뜨거운 열기를 이겨내지 못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전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 탔지 뭐 니산 내산 없이 전부 잿더미라. 이 산중 사람들은 그래도 산에서 송이버섯이 용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살기 막막하네. 울진을 집어삼킬 듯 확산하던 산불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0여 대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작전을 펼치며 진화율을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화선이 60km에 달하고 바람의 방향이 오락가락해 애초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큰 불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12,000헥타르를 넘었고 주택과 창고 등 39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보호구역인 금강송 군락지와 국보급 문화재가 많은 불영사도 산불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소강리 숲 쪽으로 이 화선이 점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소강리 군락지와 이 화성과의 거리가 약 500m, 0.5km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말씀이고요. 해가 저물어 헬기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소방당국은 정예 진화 인력을 금강송 군락지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불영사의 문화재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방어선을 구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강릉 옥계 산불이 동해 도심까지 번지면서 주택과 관광지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중대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산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만큼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장막처럼 온 산을 뒤덮었고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날이 밝자 진화 헬기 30여 대가 투입돼 연신 물줄기를 쏟아붓습니다. 지상에서는 군인과 진화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잔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순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에 숨은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주불은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불량이 세고 보다시피 연기가 꽉 차가지고. 동해 지역 대표 관광지인 묵호항 일대. 새까맣게 타버린 건물들이 푸른 바다와 대조돼 더욱 참혹해 보입니다. 여행객을 맞던 숙박시설도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마가 덮친 주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집터만 남았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지붕과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도 대부분 불타 성한 게 없습니다. 폐허로 변한 삶의 터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이 자꾸 붙어 올라오니까 바람이 계속 부니까 감당이 안 돼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놀랐어요. 이번 산불로 동해 지역에선 임야 2,100헥타르와 주택과 창고 등 90동이 넘는 건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재민도 3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이 총동원돼 동해안 산불을 끄고 있지만 좀처럼 진압률을 높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YTN 헬기가 하늘에서 바라본 산불 현장은 여전히 불씨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화재 이틀째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산불 현장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의 푸름은 물론 하늘빛도 앗아갔습니다. 물주머니를 매단 헬기는 분주히 아래로 물을 뿌려댑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연기를 뚫고 거미줄 같은 송전탑도 넘습니다. 체육시설 운동장은 헬기를 위한 급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듬성듬성 자리 잡은 잔불은 아슬아슬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그 주위론 진화대원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불이 강풍을 타고 강원 삼척으로 확산한 지 사흘째. 코앞까지 불이 번졌던 LNG 기지는 자욱한 연기 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폭발적인 기세로 쏟아져 나오던 잿빛 연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숨은 불씨들이 흰 연기띠를 뿜어냅니다. 마을도 탁한 공기에 잠겼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이 하늘과 땅에서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두고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본인의 SNS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글을 올려 논란을 자초한 뒤 글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5일 온라인상 민주당 게시판에 경북 산불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지기를 기원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의 아픔마저도 선거 득실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만이 답이라는 게 확고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글은 울진 화재 사고가 있기 전에 올린 글이라며 선거와 전혀 관련 없었던 메시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이나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메시지임에도 이를 악용해 갈등을 일으키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의 잔인함과 모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재난을 선거에 악용하는 행태와 사실관계 왜곡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휴일이었던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사람이 전국에서 20만 4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 700여 명에게 일반 병실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병상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 24만 3천여 명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 3일 안에 500만 명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중순엔 하루 신규 확진 규모가 최대 35만 명에 이를 거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피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토요일 하루에만 161명,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 1, 2주 후에 사망자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사망자는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는 이틀째 800명대 후반입니다. 덩달아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56.4%인데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확진자 폭증세가 반영되는 1, 2주 후부터는 병상 가동률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PCR 검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증 환자 700여 명에게 일반 병실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병상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성인 1차 접종자 10명 가운데 6명은 노바백스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어제까지 노바백스로 1차 접종을 한 18살 이상 성인은 49,1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8살 이상 1차 접종자 8만 명의 61.5%에 해당합니다. 또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와 3차 접종을 한 사람은 각각 3,543명과 18,691명으로 노바백스 백신 누적 접종자는 모두 7만 1,4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 시도가 이틀 연속 실패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성명에서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이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오늘 약 20만 명의 민간인을 도시 밖으로 탈출시키려던 두 번째 시도 역시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포격으로 민간인 대피가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이 묶인 주민들은 방공호 등으로 피신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민간인이 대피하는 9시간 동안 임시 휴전하기로 했고 마리우폴시 의회는 현지 시각 6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주민 40만 명 가운데 일부가 대피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민간인 대피 실패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대피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마리우폴과 볼로바하에서 민간인과 외국인이 떠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조만간 공격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도 보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우크라이나 전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통해 헤르손을 장악한 데 이어 헤르손 위쪽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을 손에 넣었고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의 체르노빌 원전 통제권도 손에 넣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양측의 휴전 협정은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대피할 동안 휴전하기로 했던 남부 마리우폴에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면서 이틀째 탈출이 무산됐고요. 반대편에 자리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로는 러시아군이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흑해연안 요충지 헤르손과 아조프해 핵심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이어서 오데사까지 손에 넣으면 우크라이나의 해상, 교통, 무역로는 사실상 모두 막히는 셈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지 시각 7일 3차 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군사작전을 중단할 거라고 밝혀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에게 박격포를 쏴서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방어를 위한 최전선인 이르핀 마을. 현지 시각 6일 촬영된 화면의 위쪽을 보면 다리를 향해 걸어가는 피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꽝 하는 포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일면서 거리는 온통 흙먼지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피난민들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박격포를 쐈으며 피난 가던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10대 아들, 8살 딸 등 3명이 즉사하고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피난민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개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어린이 25명 등 3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759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최근 교전이 치열해진 지역에서 사상자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간 난민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는 트위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난민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번 사태로 최대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모두 자신들이 유리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대선 막판 표심을 흔드는 깜짝 변수가 되는 건 아닌지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지지층 결집 효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호남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지층이 뭉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도 자신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는 측면, 또 중도 부동층에서 이 후보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열망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을 들여온 2030 세대 투표율에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대선 막판 뇌관이 되는 것 아닌지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 책임론에 고심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행안부 장관과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강력히 항의하고 빨리 3월 9일 날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자 문책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사실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획한 사람의 나쁜 의도와 그걸 수행하는 원래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협조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질지, 대혼란이 빚어진 투표 부실 관리가 표심에 영향을 줄지, 사전투표가 대선 막판 또 다른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추가로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젯밤 자료를 내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쯤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서 특단의 대책을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비공개 보고에서는 대선 당일 확진자 기표소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 투표자와 시간만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20대 대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의 정책, 공약 대결도 뜨거웠는데요.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부터 선제 타격론으로 불붙은 안보 논쟁까지 불꽃 튀는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선 판세를 좌우할 수도권 민심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부동산이었습니다. 양강 후보들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나란히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어 경제가듯 재건축, 대출, 세금 규제 완화 공약을 잇따라 내놨는데 이를 두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예요. 이게 퇴행적인 정권 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 아니냐.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안보 논쟁에 불을 붙인 건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이어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한 줄 공약을 발표하며 튼튼한 안보를 부각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정책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인다며 유세 내내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선제 타격 운운해가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바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여전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OECD에서 가장 나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이와 함께 두 후보는 각각 권력형 성범죄,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며 여성 안전 강화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선거 막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경쟁은 물론 후보 검증조차 먹히지 않는 치열한 진영 대결 속에 부동층이 승패를 결정지을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번 선거 이른바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YTN 미디어홀에 마련된 민심연구소로 가보시죠. 대부분의 선거는 부동층의 선택이 당선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부동층은 투표를 포기한 기권층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유권자들이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 조사를 보면 부동층 비율은 20%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전 조사입니다. 지금은 안 후보 지지자들이 이 부동층 대열에 상당수 합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부동층들은 단일화라는 갑작스러운 선거 구도의 변화를 지켜보며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야권 단일화가 부동층의 마음에 어떤 형태로든 불을 질렀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선거는 이렇게 매번 역동적이고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층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소득 수준이나 지역, 성별이 아닌 연령대, 즉 세대가 부동층의 키워드입니다. 네, M과 Z,
이번 20대 대선 부동층을 상징하는 알파벳입니다. 먼저 M을 볼까요? 새천년이라는 뜻의 밀레니얼의 머리글자를 따왔습니다. 1982년에서 1997년 사이에 태어나서 2000년대 들어 성인이 된 연령층입니다. Z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X세대의 기원을 둔 알파벳 순 세대론의 마지막 주자라는 뜻입니다. 1998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과거 2030 젊은 세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는 이뤄졌고 그 주역이었던 세대는 이제 4050이 됐죠. 지금의 청년들이 과거와는 달리 뚜렷한 정치 성향을 보이지 않는 건 시대 흐름에 따른 어쩌면 당연한 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M과 Z를 하나로 묶기에는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나이로만 볼까요?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만 18세와 40세, 무려 20살이 넘는 차이입니다. 나고 자란 시대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관심사도 다릅니다. M세대의 관심사,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산 형성에도 관심이 많을 시기라 그렇겠죠. Z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취업이라는 좁은 문 앞에서 고민하는 예비 사회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M세대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지만 Z세대의 과반 이상은 결혼에도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M과 Z, 이들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다르게 짜야겠죠. 그런데도 정치권이 M과 Z를 하나로 묶어서 다른 세대와 분리하고 그 안에서도 이대남, 이대녀로 세대를 가르는 이유, 이 세대론을 이용한 득표 전략, 정치공학 때문입니다. 지역주의와 다름없는 우리 정치의 병폐입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성세대 반대급부로 이 MZ세대라는 관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망을 선전선동해서 표를 얻고자 했던 부패 정치가 사실은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에서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거를 결정지을 이른바 게임 체인저, 자영업자입니다. 1987년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치러진 7차례 대선. 예외 없이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했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대선에는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후보까지 이렇게 득표 순위까지 적중했습니다. 2012년 대선 자영업자의 지지 없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자영업자들은 1번과 2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석 달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결국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팬데믹 2년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이 후보들 경제 공약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서 다른 선거보다도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여론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여론 주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아예 포기한 기권층은 어떨까요? 투표하지 않겠다는 기권층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그렇다는 응답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하면 비교 불가능한 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최근 조사를 봐도 투표 포기 이유,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압도적입니다.
언론은 여기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딱지를 붙였고 정치권은 네거티브로 일관했습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됐고 공약이 아닌 호감, 비호감만 따지는 악순환이 이번 선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을 보면 선거는 호감, 비호감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선택이라는 걸 유권자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저녁까지 서울 면적 4분의 1에 달하는 산림이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을 새워 경북과 강원 산불의 확산을 막았는데 특히 울진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잠시 뒤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오늘은 주불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일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먼저 경북 울진 산불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산림청이 제공한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경북 울진구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근처 모습입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선명한 불길이 능선에 따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밤에는 헬기가 뜰 수 없어서 진화대원 5천여 명이 한 사람씩 물을 뿌리며 불길 확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화마의 위력은 훈련받은 진화대원도 주춤하게 할 정도로 거셌는데요. 산림당국은 지난밤 금강송 군락지 앞에 방어선을 치고 수령이 200년 넘는 노송 8만 그루를 필사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불길이 남하하면서 울진 불영사에 있던 문화재도 경주로 급히 이송됐었습니다. 한때 산불이 군락지 500m 앞까지 다가왔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더 이상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화율은 40%에 그치고 불길 길이도 60km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해가 뜨는 대로 울진 지역에 헬기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강원 강릉과 동해 지역의 산불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강원도 강릉과 동해에 각각 5천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민가 주변엔 소방 인력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강릉 일대 불길은 상당 부분 잡혀가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산림당국은 해가 뜨기 전 주부를 진화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도 산세가 험하고 다른 대형 산불로 헬기를 투입할 여력이 없어 진화 작업은 나흘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추산한 산불 피해 면적은 15,400여 헥타르입니다. 여의도의 53배, 서울 면적의 4분의 1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겁니다. 전국에서 주민 7,300여 명이 대피했고 시설 463곳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은 해가 뜨는 대로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동해안 지역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바람 방향도 수시로 바뀌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오늘 바람이 다소 약해져 주불 진화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 모시고 현재 진화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밤사이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밤에는 좀 바람이 잦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지선은 잘 유지가 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어제 다행히 이제 밤 사이에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고요. 예. 이로 인하면서 산불이 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의 그 산불도 조금 약간은 소강 상태였고요. 예. 울진 지역의 산불도 소강리 방향으로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네, 밤에는 헬기를 띄우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야간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공중 진화하고 지상 진화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밤 사이에는 공중 진화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밤 사이에 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드론이나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화선의 방향과 진화를 파악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수 전문 진화대나 공중 진화대원을 투입을 해서 지상에서 화선을 만들고 진화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예, 그 경북 울진 같은 경우에 그 아침 브리핑 때는 사실 많이 기대를 했어요. 주불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진화율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 좀 현장에서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저도 어제 아침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는 오늘 중으로는 주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오후에 이제 바람이 잦아진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근데 예. 하지만 이제 잡지를 못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어제 바람이 강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무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어서 시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세 번째는 이제 지형이 너무 급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이제 바닷가 쪽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담수지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기가 한번 가서 물을 뜨고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헬기의 효율적인 진화 요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울진 같은 경우는 송전탑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걸림돌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불의 화선을 이제 끌 때는 공중에서 저공 비행을 해서 화선에 이제 정확하게 그 물을 뿌려야 되는데 송전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저공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공 비행을 하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고 또 공중에서 뿌리고 바람이 강하면 물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다 보니까 소방 인력이 좀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며칠째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이제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기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옥계 지역 또 동해 지역하고 울진 지역하고는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고 기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헬기를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지역으로 헬기가 좀 분산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헬기 대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만 지금 여의도의 50배가 넘는 넓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한 16,500헥타 이제 그리고 울진 삼척 산불의 경우에는 한 12,000헥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좀 큰 면적이긴 하지만 이제 2000년 동해안 산불 때 이제 동해안 산불이라고 하면은 6개 시군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총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산불이 삼척 산불이었습니다. 그 삼척 산불이 17,0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건국 이래 최대의 산불 면적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근접하거나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바람이 약해져서 주부를 잡는 게 일단 목표일 것 같은데요. 네. 주부를 잡는다고 해도 이후에 잔불까지 다 정리하고 완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크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동해 산불, 옥계 동해 산불하고 울진 삼척 산불인데 제 판단에 의하면은 울진 동해 산불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중으로 좀 주불 진화가 선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울진 삼척 산불은 오늘 그러니까 늦게라도 주불 진화가 되더라도 완전 진화까지는 최소 3, 4일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3, 4일이나요? 네. 왜냐하면 소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그 산불이 진화가 되더라도 바람이 불면 다시 거기에서 잔불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주도적으로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4일 혹은 이제 일주일 이상 계속 그 진화 장비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불을 꺼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울진 산불이 계속해서 지금 방향을 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금강송 군락지 바로 앞에까지 왔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곳 상황은 어때요? 네, 어젯밤에 저희가 이제 헬기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드론을 찍어 보니까 준비하신 영상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 약 800m까지 그 금강송 군락지까지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새벽 4시에 촬영한 그 열화상 드론인데요. 요거를 분석한 결과 어젯밤에 약 300m 더 전진을 해서 현재는 금강송 군락지하고 약 500m 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기 저지선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강산 군락지 앞으로 해서 또 36번 국도를 이용해서 지금 저지선을 형성을 했고요. 금강산 군락지를 넘지 않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상청의 예보대로 오늘 서풍 계열이 분다면 사실은 이제 진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동풍이 불면 금강산 군락지로 향하게 되는데 서풍이 불게 되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불이 가기 때문에 이미 타버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이제 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유리한 여건을 맞을 수도 있을 것 저 같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에 아주 귀한 소나무들 뭐 수만 그루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 금강산 군락지는 약 1,6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네. 500년 된 그런 그 천연 기념물도 있고요. 평균 수령이 약 150년에서 160년 된 아주 그냥 그 큰 소나무들이 즐비하고 있고 산림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서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영상 보니까 이 화재가 이렇게 쭉 띠를 이루기도 하지만 듬성듬성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왜 네. 그럴까요? 뭐 꺼진 데인가요, 나머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쭉 그 띠를 이루고 있다가 듬성듬성 꺼진 부분은 이제 진화 작업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제 꺼진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 자, 오늘 주불 가능성, 주불 잡는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이게 계속 예측과는 달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우려가 계속 되는데요. 네, 어제는 정말 저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7시, 좀 이따가 7시에 상황 판단 현장에서 산림청장 주재로 상황 판단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주부를 오늘 중으로 잡을지 말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소식이 아마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여건은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기상 여건은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제가 어제도 이거 여쭤봤었는데 지금 헬기가 100대가 넘게 투입이 됐는데도 주부를 어제 끄지 못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물에 뭐 약재를 탄다던가 이런 걸 할 수는 없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형 헬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까모프라고 하는데요. 그 대형 헬기에는 그 물과 더불어서 진화 약재를 같이 섞어서 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화 약재통이 양쪽에 붙어 있는데 그 진화 약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물만 사용했을 때보다 한 적게는 1.7배, 많게는 한 2배 가까이 진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화 약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재 원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최초 발화 지점이 도로 옆 배수로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제 여러 이제 그 방송 매체에서 다뤘듯이 최초 발화지는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당국에서도 최초 발화지는 그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최초 발화지를 추정하는 거하고 이제 원인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2단계로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초 발화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배꽁초로 추정을 하는 건 길가 바로 옆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 산불 조사 감식 학회에서는 담뱃불로 추정하는 것을 굉장히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원인을 못 찾으면 이제 담뱃불로 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담뱃불로는 추정할 때는 명확한 조건,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 조건이 명확할 때만 담뱃불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낮에 났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그 습도도 굉장히 낮은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담뱃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화재 원인을 짚어보면 인재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제 봄 가뭄도 계속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질 텐데 입산자들이나 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대부분의 그 산불이 인위적인 원인입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번개가 많고 또 드물게는 이제 그 퇴비 같은 경우가 발화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내에서 혹은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을 한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불씨를 사용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벌써 나흘째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헬기 조종사나 진화대원들 교대 인력이 있을지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전국에서 동원된 그 특수 전문 진화대원이나 공중 진화대원 이분들은 지금 사실상 사흘째 지금 계속 쉬지를 못하고 산불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안전사고가 날까봐 정말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이 조종사분들도 결국은
이제 항공법에 의하면 8시간을 조종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예외를 좀 인정받아서 더 해도 된다라고 돼 있기는. 예외가 있습니까? 예. 마음 같아서는 예외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잘 운영이 되려면 예비 조종사 보유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헬기를 한 대를 더 도입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더 확보하는 것도 같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지금 헬기가 주 진화 방법인데 그것 말고 앞으로 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정말 좋은 방법은 이제 드론이죠. 근데 이제 드론의 탑재 용량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헬기만큼 물을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다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드론이 더 기술이 발달이 돼서 탑재 용량이 헬기만큼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인으로 비행이 가능하고 이제 조종사들은 지상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산불을 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 모시고 산불 상황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휴일이었던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사람이 전국에서 20만 4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 3만 1,901명 적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0만 4,155명으로 52%, 비수도권에서는 9만 6,250명이 감염돼 4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0만 8천여 명이 감염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배종이 된 뒤 신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성인 1차 접종자 10명 가운데 6명은 노바백스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그제까지 노바백스로 1차 접종을 한 18살 이상 성인은 49,1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8살 이상 1차 접종자 8만 명의 61.5%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전 예약에 따른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당일 접종은 앞으로도 지정 위탁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는 공문서를 활용한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가 잇따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관리하는 공문서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제도상의 커다란 허점으로 인해서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 60대 A씨는 최근 보도를 접한 뒤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소개받은 3명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노후자금 3억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맡기겠다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줬고 A씨는 안심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 중요한 문서인데 그 엉터리로 나온다거나 그거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에요. 저 돈을 내가 만약 못 받는다면 진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A씨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외에 또 다른 공문서도 사기에 활용됐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관리하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인데 주택 전월세 계약과 세입자 여부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는 기재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후 경매 신청 과정에서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대한민국 나라 문서인데 그게 잘못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거 사기 집단이잖아요. 진짜 일망타진할 수도 전체적인 수사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자칫 돈을 날릴 수도 있는 A씨. 이런 사기가 가능했던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기자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떼봤습니다. 804호와 제8층 804호. 사실상 같은 주소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조금만 달리 신청해도 하나는 세입자가 있지만 다른 하나는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정반대 결과의 공문서가 발급됩니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주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중 등록되지 않은 주소 등으로 신청할 경우 아예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된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YTN 취재가 시작된 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의 문제점을 인식한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만 믿지 말고 반드시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직장 동료들의 명의를 도용해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8살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B씨 명의의 처방 전으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모두 125회에 걸쳐 구매해 투약했습니다.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 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령 해저터널 안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0여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새벽에는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를 달린 사람이 적발됐으며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들이 때를 지어 이동하거나 차를 중앙에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에 차를 정차하고 내려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는 행위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충북 농업기술원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남부 지역인 영동군에 건립되는데요. 고온성 작물과 디지털 농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식물 공장 연구동 안에서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통제된 공간 안에서 LED 조명 시설을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는데 연구사가 채소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서양란을 선발하기 위해 서양란 10여 종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모두 충북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된 연구소와 비닐하우스로 이곳에서 각종 농작물과 농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원이 충북 중부 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충북 농업기술원은 지역 내 균형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남부 지역인 영동군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원은 남부권 농업 발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농업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분원은 연구동과 첨단 온실, 관리사 등을 갖추게 되며 이곳에 농업연구과 등 2개 과 5개 팀이 배치됩니다. 특히 남부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연구는 물론 농업인과의 공동기술 개발 등으로 지역 농업발전 생태계 구축에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분원에서는 무병화묘를 비롯한 고온성 작물 안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고온성 작물에 대해서 아열대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계획할 예정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 분원은 오는 7월 초까지 설계를 마친 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대선 사전 투표율 역대 최고치로 나왔는데 좀 논란이 있었어요. 관련 기사들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부실 관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신문 일면 제목들 모아봤는데
한국일보는 대혼란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선 불복에 빌미가 던져졌다라고 썼습니다. 예. 또 경향신문은 선관위가 확진자 투표 혼선으로 논란을 만들었다고 썼고요. 중앙일보는 이 투표함을 바구니를 투표함으로 썼던 거를 지적하면서 선관위발 최악의 사전 투표라고 했습니다. 기사로 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조선일보가 사진과 함께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례로 보면요. 이 부산과 제주 그리고 경남 창원의 사진입니다. 예. 뭐 주차장이나 실외처럼 이 장소도 문제가 됐지만 특히나 투표함이 어울리지 않았는데 택배 상자라던가 아니면 가방이 투표 용지로 동원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쇼핑백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겨 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었죠. 투표용지를 넣을 때에도 본인이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선거사무원이 수거해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례도 확인이 됐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거나 관련법에 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특히 부정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신문들은 후보들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본투표가 있으니까요. 같은 논란이 반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오늘 긴급위원회를 연다고 하니까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선거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네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기사입니까? 유권자 현황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대선과 비교한 그래프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유권자 수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71만여 명 늘어난 4,419만 7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세대별 비중인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 가장 크게 늘어난 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무려 278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전체 유권자로 치면 29% 정도, 거의 3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캐스팅 보터로 꼽혔던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야는 이에 맞춰서 맞춤형 선거 전략을 끝까지 펼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민주당 관계자는 30대부터 50대까지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 쇼트트랙 결승선 직전에 왜 날밀기죠. 날밀기 하듯이 우호적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세대 포위론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20대 그리고 60대 이상 유권자의 지지를 결집해서 그 사이에 끼인 유권자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이런 세대별 증감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대가 어떤 성향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MZ세대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다음 산불 상황 보겠습니다. 예, 사진이랑 같이 실렸는데 피해 현장 르포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신문 일면에 피해 상황도 보여주는 사진도 담겨 있었고 이런 사진을 볼 때 마음이 정말 아프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먼저 보면요. 경북 울진 산불 사진이 실려 있었고 그 아래 주민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집도 축사도 모두 타버렸다라고 했던 소를 기르던 주민의 절망스러운 목소리도 있었고요. 벌통 250개가 사라지고 벌이 모두 죽고 재료와 기계도 모두 불타 사라졌다는 양봉업자의 울먹임도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에는 검게 그을린 주택 사진이 있는데 감히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대를 이어서 10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사라지는가 하면 도깨비 불 보듯이 무서웠다. LNG 기지가 터질까 조마조마했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신문 기사들에 비슷한 사진이 많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으신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진화 작업이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요. 다음 우크라이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진 봤는데 폭격으로 다친 아이를 지금 안고 가는 아버지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실려 있는 사진을 먼저 보면 민간인 피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대피를 돕겠다고. 근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다시 폭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남성이 어떤 보자기 같은 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세히 보면 조그마한 손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생후 18개월 된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덮고 있는 담요를 보면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도 역시나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끝내 숨졌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피란민에게까지 발포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피란민이 이용하는 다리를 폭격해서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사진 옆에 보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요. 여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 담겨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영항공사 훈련센터를 찾아서 승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이 11건의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비교해보면 참 많이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정말 전 세계에 많이 퍼져서 러시아도 이 사진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상황 하나 더 볼 텐데 이거 언뜻 보기에는 무슨 사진인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로 부르는 하르키우 그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검은 점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폭격으로 생긴 웅덩이의 모습인데요. 상당한 폭격이 가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군용 차량이 이동 중인 모습이라던가 무너져 내린 교량 등이 위성 사진에 찍혔다고 합니다. 이런 위성 사진은 과거에는 특정 정보 당국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업 위성이 많아지면서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명해진 전쟁 정보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 군대를 감시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반전의 신무기가 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말고도 앞으로 많은 사진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에 지금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오늘 러시아 ETF 거래가 정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러시아 증시 상황을 반영하는 ETF가 이제 러시아 주식들의 가치가 사실상 영원으로 수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러시아에 투자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포에 살아 이런 격언이 있듯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린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러시아 관련 ETF 개인 순매수 금액이 700억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거래 정지를 넘어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주식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삼성 스마트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개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모았었는데 지금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원이라던가 퇴출, 논란 이런 단어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듯하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스마트폰 신작을 내놨는데 GOS와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GOS가 어떤 거냐면 좀 쉽게 얘기해서 발열 제어 등 안전성을 위해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형이라고 성능이 좋다고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 광고 아니냐, 소비자 기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논란은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해외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평가 사이트인 긱벤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작을 포함한 4종을 평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측은 GOS 기능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선 소비자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의 해명이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황당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오조입니다. 저는 고향이 목포거든요. 목포에 이제 학교 앞에 뽑기 있으면 설탕하고 소다하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도장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죠. 집에서도 하고. 뽑기 성공! 파이팅! 이야, 벌빠죠? 단 2방이에요. 반 정도 딱 이렇게. 이런 사람 있었습니까? 제가 손이 좀 두껍긴 한데 나름 좀 섬세합니다. 지금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딱 성공! 제가 지금 뽑기에 성공했는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트포 미래, 보트포 코리아.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지난해 준우승팀 울산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울산이 승리했습니다. 김천 상무의 조규성은 멀티골을 터뜨렸고 제주 구자철은 홈팬들에게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피겨 국가대표 유영의 우아한 시축으로 시작한 올 시즌 첫 현대가 더비.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맞대결에서 먼저 우승 건 원정팀 울산이었습니다. 전반 39분 외국인 공격수 레오나르도가 간결한 터치로 패스를 받아낸 뒤 골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나선 경기에서 교체 투입 10분 만에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겁니다. 전북은 후반 16분 문선민의 슈팅이 일류첸코를 스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프사이드로 판명됐습니다. 울산은 최후방에서 조현우가 몸을 날리는 선방쇼를 펼치며 실점 없이 결승골을 지켜냈습니다. 저희는 감독님 믿고 편하게 즐기면서 준비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당연히 이겨야 된다는 결과를 저희는 확신했었고요. 이로써 울산은 신바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로 나섰고 전북은 시즌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승격팀 김천은 안방에서 조규성의 멀티골을 앞세워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 기회에서 강력한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권창훈의 패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저희가 저번 경기 때 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연패를 꼭 끊자, 꼭 이번 경기는 승리로 다 같이 이렇게 가져오자 이런 좀 굳은 의지가 있었고 11년 만에 친정팀 제주로 돌아온 구자철은 신인 시절 등번호인 42번을 달고 홈팬들에게 직접 복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원FC는 제주와 0대0으로 비기며 개막 이후 이어진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강풍은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에는 건조경보가,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전남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여기에 울진과 삼척에는 산불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비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돼서야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행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강수량은 아직 예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 주변에서의 흡연은 절대 삼가고 논이나 밭두렁에서의 쓰레기 소각도 철저히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다가오는 대선일에는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